너, 내 딸을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지?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제야 진심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 딸과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근데 진심으로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지니깐 사랑이라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압구정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박인철이 서 있습니다. 올해 68. 회색 정장을 걸친 채 한 손에는 위스키 글라스를 쥐고 있었죠. 얼음이 잔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립니다. 저 아래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어요. 반포대교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며 반사됩니다. 박인철은 이 풍경을 4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다음엔 빌라 옥상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펜트하우스 거실에서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박인철이라는 이름은 제법 무게가 있어요. 인철건설 회장. 한때는 서울 강남 재개발 사업의 절반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사람들은 박인철을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 속에는 존경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말의 경계심도 담겨 있었어요. 박인철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지 업계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인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를요.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때 수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고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죠. 박인철도 그때 거의 끝이었어요. 은행 빚이 200억이 넘었고 회사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재개발 현장 3곳에서 철거가 멈춰섰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자금줄이 끊기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하청업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박인철은 결정을 내렸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3곳 모두 말이죠. 구청 공무원 몇 명에게 돈을 쥐어줬고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밤중에 건물을 밀어버렸어요. 항의하는 주민들을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있었어요. 그중 한 곳이 구룡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이 철거 과정 중에 사망했어요. 용역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인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합의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냥 최소한의 돈을 던져주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 돈으로 박인철은 회사를 살렸어요. 재개발 사업을 완료했고 은행 빚을 갚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 남자의 죽음이 깔려 있었어요. 그 이후로 박인철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철거되는 건물 잔해 사이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박인철을 바라보는 눈동자. 그 눈빛은 원망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증오라도 있으면 박인철은 그 눈빛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텅 빈 눈빛은 박인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인철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쓰디쓰지만
요즘은 이것마저 맛이 없습니다. 그에게 지금 남은 건 딸뿐이에요. 박지연, 34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박인철에게 유일하게 남은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성실하고 똑똑한 건설업자라고만 알고 있죠. 박인철은 딸 앞에서만큼은 깨끗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더러운 과거는 자신에 대해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지연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태성, 35살.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어요. 키는 178cm 정도, 마른 체격에 검은테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김태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박인철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김태성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귀었다고 했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착해 보였고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인철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태성을 볼 때마다 박인철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익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분위기 같은 거였죠. 김태성이 웃을 때 박인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박인철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은 사람 눈빛을 읽는데 능숙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는지 말이죠. 김태성의 눈빛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남자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감춰진 무언가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박인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박인철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가를 떠났어요. 침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박인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 여행 갔던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지연이와 김태성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김태성은 지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이었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넌 대체 누구냐? 그날 밤 박인철은 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철거 현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태성이 서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박인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20년 전 악몽 속에서 봤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인철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연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며 주말 저녁 식사를 제안했거든요. 박인철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김태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김태성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박인철은 김태성과 지연이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지연이는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아빠, 태성이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정말 대단하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김태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일이 쉽지 않죠. 숫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게 그 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성이 생명이죠. 김태성이 대답했어요.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됐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이어주려 노력했고, 박인철과 김태성은 서로 예의를 갖춰 응대했어요. 하지만 박인철은 김태성의 눈빛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웃을 때도 대답할 때도 그 눈 속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마치 유리막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김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성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잠깐 받고 올게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성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모습이 너무 서둘렀어요. 마치 누군가와 꼭 통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박인철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아빠. 지연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인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는 복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복도 끝에는 레스토랑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었고 박인철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태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태성은 정원 한쪽 구석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유리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김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아직이야. 김태성의 목소리였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 감정 섞지 않을 거야. 김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박인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인간? 누구를 말하는 거지? 혹시 나를? 박인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래야 무너뜨릴 수 있어. 김태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이건 나한테도 중요한 일이니까. 박인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너뜨린다고? 증거를 찾는다고? 박인철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20년 전 구룡마을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남자, 덮어버린 사건, 그리고 지금 김태성. 혹시 김태성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박인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성의 나이는 35. 20년 전이면 김태성은 15살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남자의 아들? 아니면 친척? 박인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태성이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철은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박인철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잠시 후 박인철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성도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회사 일이었어요. 급한 건 아니었는데 확인차 전화가 왔네요. 김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구나. 일 때문에 주말에도 전화가 오면 힘들겠네요. 박인철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박인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박인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태성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그 인간, 무너뜨린다. 증거를 찾는다. 이 모든 단어들이 박인철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인철은 서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박인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인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구룡마을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펼쳤어요. 철거 통지서, 주민명단, 합의서, 그리고 가장 밑에 박인철이 평생 잊고 싶었던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관련 보고서. 박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죽은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종민. 당시 나이 42세. 가족관계 배우자 사망. 자녀 1명. 박인철의 눈이 자녀 1명이라는 글자에 멈췄어요. 자녀가 있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인철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녀가 지금 35살쯤 되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녀가 김태성일지도 모른다는 걸. 박인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전의 죄가 지금 돌아온 건가? 그것도 딸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박인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이. 이건 시작일 뿐이다. 박인철은 직감했습니다. 김태성은 복수를 하러 온 거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음 날 아침 박인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태성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박인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인철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김태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박인철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IMF 시절 박인철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을 숨기고 상대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거래처 사장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투자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인철은 종종 신분을 감추고 상대를 지켜봤어요. 그 방법을 김태성에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이지만 박인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만약 김태성이 정말 복수를 위해 지연이에게 접근한 거라면 박인철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박인철은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 주말에 태성이랑 데이트 계획 있니? 네, 토요일에 서울역 쪽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어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데이트하나 싶어서.
박인철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참. 그럼 또 전화할게요. 그래,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박인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서울역 근처 박인철은 그곳에서 노숙자로 변장하고 김태성과 지연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김태성이 노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김태성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인철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래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일부러 때를 묻혔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며칠 동안 깎지 않아서 덥수룩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박인철은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역 근처에 도착한 박인철은 전시회장 입구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박인철은 땅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실제 노숙자들도 여럿 보였어요. 박인철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11시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의 웃음소리였어요. 박인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와 김태성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김태성은 지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인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지연이와 김태성이 박인철이 앉아있는 골목 입구를 지나갈 때 박인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따뜻한 국 한 그릇만. 김태성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연이도 같이 멈춰섰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으로 김태성을 훔쳐봤어요. 김태성은 박인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놀람도 있었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박인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태성이 뭐라고 할까? 무시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돈을 던져주고 갈까? 박인철은 긴장했어요. 그런데 김태성이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태성을 따라갔습니다. 태성아, 어디가?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인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성이 왜 편의점으로 간 거지? 그냥 무시하는 건가? 박인철은 계속 앉아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김태성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삼각김밥과 음료수가 들려 있었어요. 김태성은 박인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인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들어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김태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기엔 동정심도 있었고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젊은 양반. 나는 따뜻한 국이 먹고 싶어. 박인철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이요? 김태성이 물었어요. 그럼 제가 국밥집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태성은 일어서서 박인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인철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김태성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성아, 괜찮아?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줘.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을 근처 국밥집까지 데려갔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 설렁탕 하나 주세요. 김태성이 주문했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에게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잠시 후 뜨거운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김태성은 직접 수저를 챙겨서 박인철 앞에 놓았어요.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박인철은 수저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떨렸습니다. 김태성의 친절함이 박인철의 가슴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는 진짜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박인철은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재촉하지도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박인철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박인철이 말했어요. 천만에요, 어르신. 몸 건강하세요. 김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계산을 하고 국밥집을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지연이와 함께 걸어가는 김태성의 뒷모습을 박인철은 지켜봤습니다. 박인철은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복수를 하려고 온 건가?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와 지금 본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 어느 쪽이 진짜일까? 박인철은 국밥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박인철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김태성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노숙자를 대하는 그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의 차가운 목소리. 집에 도착한 박인철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인철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진짜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해 가면을 쓴 건가? 박인철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태성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박인철은 그걸 꼭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인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김태성의 두 얼굴. 하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얼굴, 다른 하나는 차갑고 단호한 얼굴. 어느 쪽이 진짜일까? 아니면 둘 다 진짜일까? 박인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태성이 어디에 사는지,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과 관련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인철은 지연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태성이는 어디 사니? 강남구요. 왜요, 아빠?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사는 어디고? 회사는 여의도에 있어요. 아빠, 혹시 태성이 만나보실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이 궁금해서. 박인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지연이가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박인철은 생각했습니다. 강남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박인철은 오래전 인맥을 동원했어요. 건설업계에서 40년을 일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보를 찾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인철은 한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박인철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람 하나 주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름은 김태성, 35살 회계법인 다닌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박인철은 김태성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김태성은 강남구가 아니었어요. 구로구의 한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견 회계법인에 다니는 사람이 왜 구로구 오래된 빌라에 살까? 박인철은 그날 저녁 김태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로구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낡은 빌라가 나타났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했어요. 반지하 1호였습니다. 반지하. 박인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반지하일까? 박인철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입구는 어두웠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살짝 몸을 낮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태성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인철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인철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이었어요. 방 한쪽 벽 전체에 뭔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서류들이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사진, 문서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인철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인철건설. 박인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벽에는 인철건설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신문 기사, 철거 현장 사진, 그리고 철거 통지서 스크랩들. 박인철은 손을 떨며 창문에 더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벽 왼쪽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었어요.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었어요. 구룡마을 재개발 1998년 인철건설. 박인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구룡마을. 20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 박인철이 평생 잊고 싶었던 그 사건. 박인철은 계속 벽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룡마을 관련 자료들이 특히 많았어요. 철거 현장 사진, 주민 인터뷰 기사, 법원 판결문 사본. 그리고 그 아래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거 과정 중 사망사건 구룡마을 1998년 11월. 박인철은 숨을 멈췄어요. 그 문서를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종민 당시 40세. 박인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종민. 20년 전 그날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그 남자. 박인철은 그 이름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악몽 속에서 수없이 떠올랐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박인철은 벽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김태성, 김종민의 아들. 20년 전 철거 현장에서 죽은 남자의 아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박인철의 딸과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박인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태성이 왜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는지, 전화 통화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증거를 찾는다고 했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태성은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아버지를 죽인 박인철에게 복수하러. 그것도 박인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서. 박인철은 창문 아래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죄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박인철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박인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박인철이 내린 결정.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결정. 그 결정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박인철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박인철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인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인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태성의 방벽에 붙어 있던 그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한 박인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박인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러 내 딸에게 접근한 건가? 박인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박인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박인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인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태성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나야, 박인철이야. 박인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태성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섞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우리 둘이서만. 지연이는요? 지연이는 빼고 너하고 나만. 박인철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김태성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인철은 한강변의 한적한 벤치에서 김태성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한강물은 잔잔하게 흘렀어요. 사람들이 가끔 지나갔지만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김태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 옆 벤치에 앉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박인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내 집에 갔었어. 김태성의 몸이 굳었어요. 그러셨군요. 내 방 벽에 붙어 있던 것들 다 봤어. 인철건설, 구룡마을, 그리고 김종민. 박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을 돌아봤어요. 너, 내 딸을 이용해서 나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지? 김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김태성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잠시 박인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박인철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박인철은 참았어요. 김태성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김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딸을 이용해서 당신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을 생각이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연이가 다니는 카페를 알아냈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어요. 친해지고 사귀게 됐죠. 박인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그래서 내 딸을 파괴하려 했다고, 내 딸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고. 박인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돌아봤어요. 김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박인철이 비웃었어요. 그 말로 다 되는 줄 아나? 너 때문에 내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생각했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럼 왜 멈추지 않았어? 박인철이 소리쳤습니다. 왜 계속 내 딸을 속였어? 김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인철은 말을 잃었어요. 사랑? 김태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처음엔 복수였습니다. 김태성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지연이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알아갈수록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순수했고 따뜻했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김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는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살고 싶다는 감정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성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박인철은 알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봐온 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인철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김태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난 처음 계획처럼 못하겠습니다. 지연이를 이용해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젠 당신도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성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노숙자로 변장하신 게 회장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설령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연이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박인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태성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이 청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20년 전 박인철의 결정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지연이는 아직 모르지? 박인철이 물었습니다. 네,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접근했는지. 김태성이 대답했어요. 말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지연이는 저를 떠날 거예요. 하지만 숨기고 사는 것도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인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20년 전의 죄가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형태로. 박인철은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김종민 씨, 그분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매일 밤 꿈에서 봤어. 그분의 눈빛을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김태성이 박인철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난 변명하지 않을 거야. 박인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변명이 안 돼. 난 사람을 죽였어. 간접적으로지만 말이야. 박인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괴물이야. 그걸 알아. 그래서 딸만큼은 깨끗하게 키우고 싶었어. 내 죄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둘은 침묵했습니다. 한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인철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김태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젠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면 지연이도 함께 무너져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답을 찾을 수 있게. 김태성이 부탁했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내 딸을 아프게 하지 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연이만큼은 지켜줘. 약속합니다.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섰어요. 원수이면서 동시에 묘한 연결고리로 묶인 두 사람. 박인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었죠. 박인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성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청년의 눈물, 흔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들. 박인철은 위스키 잔을 꺼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한강은 고요했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이 풍경을 수천 번도 넘게 봤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박인철의 머릿속에 20년 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구룡마을, 허름한 집들이 모여있던 그곳,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곳. 박인철은 그곳을 밀어버렸습니다. 법적 절차도 없이, 주민 동의도 없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날 밤 김종민이라는 남자가 죽었습니다.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박인철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회사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박인철은 그때 김종민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15살 정도라고 했죠. 박인철은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진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냈어요. 그 아이가 김태성이었습니다. 15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온 아이.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35살 어른이 됐습니다. 박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박인철은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울지 않았어요. 강하게 견뎠습니다. 지연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인철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박인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세상이 뿌옇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인철은 처음으로 자기 과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피해자를 만든 사람이었다. 김종민이라는 남자를 죽게 만든 사람. 김태성이라는 소년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빼앗은 사람. 박인철은 그동안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업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건 다 변명이었어요. 박인철은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회사를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보다 자기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죄가 지금 내 딸의 사랑 앞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20년 전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룡마을 재개발 관련 서류들. 박인철은 하나하나 펼쳐서 읽었어요. 철거 통지서, 주민명단, 사망보고서. 김종민. 나이 42세. 직업 일용직 노동자. 가족사항 배우자 사망. 자녀 일명 김태성. 당시 15세. 박인철은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성. 15살. 아버지를 잃은 나이. 박인철의 딸 지연이가 15살이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지연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만약 그때 박인철이 죽었다면 지연이는 어떻게 됐을까? 박인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태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15살의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박인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인철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박인철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아빠, 지금 집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응, 집에 있어. 아빠, 제가 지금 태성이랑 있는데요. 태성이가 아빠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지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박인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태성이 뭔가 말하려고, 혹시 지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 박인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래 와. 기다리고 있을게. 네. 곧 갈게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인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오는구나.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인철은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와 김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김태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빠, 지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성도 따라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와 남자친구 사이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태성아, 아빠한테 말씀드려. 지연이가 김태성을 재촉했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박인철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결혼? 김태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복수하러 온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김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인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김태성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박인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심인가 아니면 복수의 마지막 수순인가. 지연이가 박인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태성이를 사랑해요. 아빠도 허락해 주시죠? 지연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인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왜 우세요? 아빠가 행복해서 그래. 박인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박인철은 두려웠습니다. 이 결혼이 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김태성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폭발할지, 박인철은 무릎 꿇은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성도 고개를 들어 박인철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증오, 용서, 사랑, 복수,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박인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연이와 김태성이 돌아간 후 박인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혼 허락. 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태성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것도 복수의 일부일까? 하지만 박인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무릎 꿇었을 때 떨리던 그 어깨가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 김태성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새벽 5시 박인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20년 전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 죄가 지금 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인철은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구룡마을 관련 모든 자료들, 철거 통지서, 사망보고서, 합의서, 그리고 당시 주고받았던 돈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박인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백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백서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불법 철거, 주민 강제 퇴거, 사망 사건 은폐, 모든 걸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박인철의 손은 떨렸어요.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지만 박인철은 계속 썼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박인철은 고백서를 다 쓰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박인철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김태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만날 수 있나? 박인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네가 사는 곳으로 갈게. 주소 알아. 알겠습니다. 박인철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로구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박인철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했어요.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태성의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인철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고 김태성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성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나? 박인철이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박인철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붙어 있던 그 자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철건설, 구룡마을, 김종민. 박인철은 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자료들 얼마나 걸렸나? 박인철이 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김태성이 대답했어요. 20살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그 긴 시간 동안 김태성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복수를 준비했어요. 박인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자. 박인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박인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성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내 고백서야. 20년 전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적혀 있어. 증거 자료도 함께 넣었어. 박인철이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김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너에게 사죄한다. 박인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김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에게 했던 죄를 사죄한다. 박인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20년 전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어. 일어나세요. 김태성이 박인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인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말로 덮으려 하지 않겠다. 박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원하면 내 모든 과거를 공개하겠어.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상에 알리겠어. 내가 감옥에 가도 괜찮아.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김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야. 박인철이 고개를 들어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너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것 정말 미안하다. 김태성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성은 박인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무릎 꿇지 마세요. 김태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라면 날 미워했을 거야. 박인철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복수하고 싶었을 거야. 내 감정이 다 이해돼. 하지만 김태성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걸로 우리 모두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지연이도 무너져요. 지연이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인철은 김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답을 찾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자.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김태성이 박인철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도 끝내고 싶습니다. 증오를 끝내고 싶어요. 박인철은 일어서서 김태성을 안아줬습니다. 김태성도 박인철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 김종민 씨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박인철이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성이 말했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어요.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박인철은 듣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가야 했죠.
거기서 자라면서 저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나? 네. 20살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회계를 전공한 것도 회장님 회사 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는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인철은 김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어. 세상에 내 죄를 고백하겠어. 박인철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늦었지만 김태성은 박인철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일주일 후 박인철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인철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옆에는 김태성이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철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철건설 회장 박인철입니다. 박인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고백을 위한 자리입니다. 20년 전 제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박인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법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세 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철거를 진행했어요. 그중 한 곳인 구룡마을에서 김종민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박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제 옆에 서 계신 분은 김태성입니다. 박인철이 김태성을 가리켰어요. 김종민 씨의 아들입니다. 당시 15살에 아버지를 잃으셨죠. 20년 동안 혼자 자라며 고통받으셨습니다. 김태성도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김태성에게 집중됐어요. 저와 김태성 씨는 오늘 함께 발표합니다. 박인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구룡마을을 비롯해 당시 불법 철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피해 유족 지원 재단입니다. 제 전 재산을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재단의 1호 이사는 김태성 씨가 맡으실 겁니다. 박인철이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제가 빼앗은 것을 이제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성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인철과 김태성은 나란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박인철과 김태성은 함께 지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울었고 화를 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혼자 생각한 후 지연이는 두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아빠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연이가 말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태성이도. 저는 태성이를 사랑해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요. 도망치지 말고. 지연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박인철과 김태성에게 힘이 됐습니다. 지금 지연이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태성아, 너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석 달 후 피해 유족 지원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구룡마을 자리에 작은 기념관도 세워졌어요. 김종민을 비롯해 당시 철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박인철은 김종민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젊은 모습의 김종민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박인철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종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사죄드립니다. 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태성이 옆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평안합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박인철과 김태성은 재단 사무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주거복지 사업, 불법 철거 방지 캠페인.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김태성이 박인철을 불렀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 박인철이 말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를 빼앗은 사람인데. 하지만 아버님은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증오가 아니라 치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박인철은 웃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 둘이 만든 거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지연이랑 약속했어요. 재단이 자리 잡으면 결혼하기로. 그래. 좋은 남편 되거라. 내 딸 아프게 하면 안 돼. 박인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합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우리 같이 오래 일해야죠. 김태성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박인철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그날 저녁 박인철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김태성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평범한 가족처럼. 박인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부숴야만 새로 짓는 건 아니다. 때로는 무너진 자리 위에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게 진짜 재건이었다. 20년 전 박인철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사람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을, 피해자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날 밤 박인철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박인철은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종민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박인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